프랑스의 소설가 기드 모파상. 그의 펜 끝에서 탄생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공포. 더 올라는 한 남자가 느낀 불가해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 끝없는 공포와 광기를 일기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당신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견딜 수 있을까요? 루앙 저 멀리 고딕 양식의 종탑들이 숲처럼 솟아있는 그곳 아래로 푸른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진 도시 위로 배들이 지나간다. 셀 수 없이 많은 종탑들이 가늘거나 굵은 모습으로 도시를 장식하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는 철탑 같은 성당의 첨탑이 우뚝 솟아있다. 맑은 아침이면 그 수많은 종들이 맑고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진다. 저 멀리서부터 은은하고 부드러운 청동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내게 전해진다. 바람의 기운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면서 그 소리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한다. 오늘 아침 11시경 정말 멋진 광경이었다. 통통한 파리처럼 생긴 연기 뿜어내며 힘겹게 움직이는 예인선에 끌린 긴 행렬의 배들이 내 문 앞을 지나갔다. 두 척의 영국 스쿠너선이 붉은 깃발을 펄럭이며 지나가고, 그 뒤에는 눈부시도록 깨끗하고 하얀 완벽히 정돈된 브라질의 삼부선이 지나갔다. 나는 그 배에 인사를 건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았다. 5월 11일 며칠째 몸이 좀 열이 나고 기운이 없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우울하다. 이 알 수 없는 영향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행복을 절망으로, 자신감을 불안으로 바꿔버리는 이 기묘한 힘들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들이 가득 차 있어 우리가 그 기운에 시달리는 걸까? 나는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눈을 뜬다. 그런데 강가를 산책하다 보면 갑자기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다. 무슨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 살짝 스친 차가운 바람이 내 피부에 닿아 신경을 자극하고 영혼을 어둡게 만든 걸까? 아니면 구름의 모양 때문일까? 혹은 빛의 색 때문일까? 세상의 빛깔은 늘 변해서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내 마음을 흔든 걸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다는 모든 것, 스치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친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신비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 우리의 초라한 감각으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 우리의 눈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 너무 가까운 것과 너무 먼 것을 보지 못한다. 별에 사는 이들이나 물방울 속의 생명들도 볼 수 없다. 우리의 귀는 공기의 진동을 소리로 바꾸어 전해준다. 마치 요정들이 이 움직임을 소리로 변환시켜 음악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무언의 자연의 떨림을 노래로 바꾸어주는 기적 말이다. 우리의 후각은 개보다 약하고 미각은 겨우 와인의 나이를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에게 더 많은 감각기관이 있었다면 세상은 얼마나 다르게 보였을까? 5월 16일 분명 아프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는데 열이 난다. 아니, 열이라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무너져 내내리는 기분이다. 어떤 위험이 나를 덮쳐올 것 같은 두려움, 어떤 불행이 다가오는 듯한 불안, 혹은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그것이 나를 휘감고 있다. 어쩌면 혈관과 살 속에 아직 이름 모를 병이 싹트고 있는 걸까? 5월 18일.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 결국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내 맥박이 빠르고 동공이 확장되어 있으며 신경이 흥분 상태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특별히 위급한 증상은 없다고 했다. 찬물 샤워와 브롬 화칼륨 복용을 권했다. 5월 25일. 일별 다른 변화는 없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이상한 불안감이 나를 덮친다. 마치 밤이 내게 끔찍한 위협을 숨기고 있는 듯하다. 나는 서둘러 저녁을 먹고 책을 집어드나 글자가 잘 읽히지 않는다. 문장을 이해할 수도 없다. 결국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짓누른다. 잠에 대한 공포, 침대에 대한 공포. 10시쯤 결국 침실로 올라간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근다. 두려워서다. 난 지금껏 아무것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옷장을 열어보고 침대 밑을 살펴본다. 귀를 기울인다. 뭘 들으려는 걸까? 이 단순한 병, 순환계의 문제일까? 신경 하나의 염증, 작은 우려. 인간의 연약하고 정교한 이 몸에 작은 이상 하나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용감한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 수 있는 걸까? 나는 주저앉아야 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었다. 정말 이상한 생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나는 오른쪽에 있는 길로 빠져나와 나를 숲의 중심으로 이끌었던 큰 길로 다시 돌아왔다. 6월 3일. 지난 밤은 끔찍했다. 나는 잠시 이곳을 떠나야겠다. 몇 주간 여행을 다녀오면 분명 나아질 것이다. 7월 2일. 돌아왔다. 나는 완전히 나았다. 게다가 훌륭한 여행을 다녀왔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몽생 미셸을 방문했다. 그 광경은 정말 경이로웠다. 나는 아브랑슈에 저녁 무렵 도착했는데 그 도시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나를 시내 끝자락의 공원으로 데려갔을 때 나는 놀라움의 탄성을 질렀다. 내 눈앞에 거대한 만이 펼쳐져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두 해안선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광활한 노란빛의 만 한가운데 빛나는 금빛 하늘 아래 어둡고 뾰족한 산 하나가 모래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태양은 방금 막 저물었고 아직도 붉게 타오르는 수평선 위로 그 기묘한 바위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정상에는 한층 더 기묘한 건축물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바다는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물이 빠져 있었다. 나는 점점 다가오면서 그 놀라운 수도원이 내 앞에 우뚝 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에 걸친 걸음 끝에 나는 마침내 이 작은 도시를 떠받치는 거대한 돌무더기 언덕에 도착했다. 그리고 좁고 가파른 길을 올라 나는 땅 위에 세운 가장 경이로운 신의 집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하나의 도시만큼 거대했고 낮은 천장이 둥근 아치로 눌린 방들이 가득했으며 가는 기둥들이 떠받치는 높은 회랑들이 있었다. 나는 이 거대한 화강암 보석 안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마치 레이스처럼 가볍고 탑과 뾰족탑들로 덮여 있었다. 구불구불한 계단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위로 기묘한 괴물상, 악마, 환상적인 동물, 기괴한 꽃들이 솟아있는 머리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 모든 조각상들은 섬세하고 가느다란 아치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침내 나는 꼭대기에 올랐다. 그곳에서 나는 동행한 수도사에게 말했다. 신부님, 이곳에 계셔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올해는 바람이 몹시 거세요. 우리는 함께 앉아 모래 위로 몰려오는 바닷물이 철갑 같은 은빛판으로 덮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도사는 내게 이곳의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수많은 전설들, 끝없는 전설들. 그중 하나가 유독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이 언덕에 사는 사람들은 밤이면 모래밭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힘찬 소리와 약한 소리, 두 마리 염소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회의론자들은 그 소리가 새들의 울음소리이며 때로는 염소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신음소리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밤늦게 고기잡이에 나간 어부들은 조수 사이의 모래 언덕을 돌아다니는 어떤 존재를 보았다고 맹세했다. 그 존재는 망토로 머리를 가린 늙은 양치기였고 그 양치기의 앞에는 남자의 얼굴을 한 수겸소와 여자의 얼굴을 한 암염소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 두 염소는 긴 흰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언어로 논쟁하다가 갑자기 목청껏 우렁차게 울어댔다. 나는 수도사에게 물었다. 신부님, 정말 그 이야기를 믿으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나는 다시 물었다. 만약 우리 외에도 다른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본 적이 없을까요? 왜 신부님도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그는 대답했다. 우리는 세상의 10만 분의 1조차 보지 못해요. 보세요. 바람은 자연의 가장 강한 힘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뽑고 바다를 거대한 물의 산으로 만들고 절벽을 파괴하고 거대한 배를 좌초시키죠. 바람은 죽이고 울부짖고 신음하고 포효해요. 하지만 그 바람을 본 적 있나요? 나는 그 단순한 논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현자였을까? 아니면 바보였을까?
그를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한 말을 곱씹었다. 7월 3일.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분명 이곳에는 어떤 열병 같은 영향이 있는 게 틀림없다. 내 마부도 나와 똑같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돌아올 때 나는 그가 이상하리만큼 창백하다는 걸 알아챘다. 장, 무슨 일이야? 선생님, 이제 더는 쉴 수가 없어요. 밤이 제 낮을 삼켜버려요. 선생님이 떠난 그날부터 무언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다른 하인들은 괜찮았지만 그는 다시 병이 도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7월 4일. 분명 다시 걸린 것 같다. 그 끔찍한 악몽이 돌아왔다. 어젯밤 나는 누군가 내 위에 올라앉아 입을 내 입 위에 맞대고 내 생명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 그는 내 목구멍으로부터 내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거머리처럼. 그러다 그 존재는 만족한 듯 일어나고 나는 깨어났다. 온몸이 부서지고 무너진 것 같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나는 반드시 다시 떠날 것이다. 7월 5일. 내가 미쳐버린 걸까? 어젯밤 내가 본 것은 너무 기묘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하다. 늘 하던 대로 나는 저녁에 문을 잠갔다. 목이 말라 물을 반잔 마셨다. 문득 유리병을 보니 병목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뒤 나는 무서운 잠에 빠져들었고 2시간쯤 지나 끔찍한 충격으로 깨어났다. 그 물은 그가 잠든 사이에 사라졌다.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감히 다시 침대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7월 6일. 나는 다시 미쳐가고 있다. 어젯밤 누군가 내 유리병의 물을 전부 마셨다. 아니, 내가 마신 걸까? 누가? 아, 신이시여. 나 미쳐가고 있어.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7월 10일. 나는 정말 놀라운 실험을 몇 가지 해보았다. 분명 나는 미쳐버린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하지만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을 예감해왔습니다. 메스머와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고, 특히 최근 4에서 5년 사이 우리는 놀라운 결과에 다다랐습니다. 내 사촌 역시 회의적이었고 살짝 웃었다. 그러자 파론 박사가 말했다. 부인, 내가 당신을 최면에 빠뜨려 보길 원하십니까?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박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최면에 빠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조여왔다. 나는 사불 부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입술이 굳어지고 가슴이 점점 더 세차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10분쯤 지나자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 뒤에 자리하세요. 박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그녀 뒤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 말했다. 이건 거울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 사촌이 보여요. 그는 뭘 하고 있나요? 그는 콧수염을 비틀고 있어요. 지금은? 사진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뭐가 나와 있죠? 그 자신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 사진은 바로 그날 저녁 호텔에 도착한 내게 배달된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그는 어떻게 있죠? 그는 모자를 손에 들고 서 있어요. 다른 젊은 여자가 겁에 질린 채 말했다.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그러나 의사는 단호히 명령했다. 내일 아침 8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텔에 있는 당신의 사촌을 찾아갑니다. 남편이 급히 필요하다고 부탁한 5,000프랑을 빌려달라고 간청할 겁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깨웠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 기묘한 최면술 세션을 곱씹었다. 그러다 점점 의심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부터 누이처럼 알고 지낸 사촌의 절대적인 선의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다. 하지만 혹시 의사가 술수를 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다. 그가 손에 몰래 거울을 숨기고 명함 대신 그 거울을 최면 상태의 그녀에게 보여준 건 아닐까?
프로 마술사들도 훨씬 더 정교한 일을 해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호텔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쯤 하인이 나를 깨웠다. 사벌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주인님을 만나 뵙길 원하십니다. 나는 급히 옷을 입고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매우 불안한 모습으로 앉았다. 베일 아래로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친애하는 사촌, 당신께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사촌?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꼭 말씀드려야 해요. 저 5천 프랑이 급히 필요해요. 정말요? 당신이? 그래요, 아니, 남편이에요. 남편이 제게 부탁해서. 나는 너무 놀라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혹시 그녀와 의사가 나를 놀리려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닌지, 모든 게 미리 짜인 연극은 아닌지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 부탁이 너무나 괴로워 그녀의 목이 울음으로 메이고 있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부유했다. 사촌, 남편께서 5천 프랑이 없으신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분이 나에게 그 돈을 부탁하라고 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러다 힘겹게 말했다. 네, 맞아요. 그분이 편지를 쓰셨어요. 그녀는 다시 망설였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듯 보였다. 다만 한 가지, 남편을 위해 나에게 5천 프랑을 빌려달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그분이 편지를 쓰셨어요. 하지만 어제 나와 있을 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아침에야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그 편지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태워버렸어요. 당신 남편께서 빚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다시 망설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사실 지금 당장 5천 프랑을 드릴 수 없어요, 사촌.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제발요? 제발 찾아주세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치 기도하듯 간절히 청했다. 목소리가 떨리며 바뀌더니 울부짖고 더듬으며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명령에 짓눌린 듯 보였다. 제발, 얼마나 괴로운지 아신다면 오늘 꼭 필요해요. 나는 그녀가 안쓰러웠다. 알았어요. 오늘 오후에 준비할게요. 약속해요. 그녀는 울 듯 소리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착하세요. 그런데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요? 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최면에 빠뜨린 것 기억하죠? 네네. 그가 당신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일 아침 사촌에게 가서 5천 프랑을 빌려라. 지금 그 암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원한 거예요. 나는 1시간 동안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곧장 의사를 찾아갔다. 그는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다. 내 말을 들은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믿으시겠죠? 네,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 사촌 댁으로 갑시다. 그녀는 이미 긴장과 피로에 지쳐 긴 의자 위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맥박을 재고 잠시 응시한 뒤 손을 눈 위로 가져갔다. 그의 자기력에 의해 그녀의 눈꺼풀은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에 의해 감겼다. 그녀가 깊이 잠들자 의사가 말했다. 당신 남편은 이제 5천 프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사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걸 잊어요. 그가 그 이야기를 꺼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그녀를 깨웠다. 나는 지갑을 꺼내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 있어요, 사촌. 아침에 요청하신 돈이에요.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그녀는 단호히 부인했다. 내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며 결국 거의 화를 냈다. 이렇게 나는 돌아왔다. 점심도 먹지 못했다. 이 사건이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얘기하자 많은 이들이 웃어넘겼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현자는 말한다. 어쩌면 7월 21일. 나는 부르주아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엔 보트클럽 무도회에 갔다. 역시 모든 것은 장소와 환경에 달려있다. 드라크루누와 같은 곳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싶다. 하지만 몽생 미셸 위에서는 또는 인도라면 우리 마음은 무섭도록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나는 다음 주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7월 30일. 어제 집에 돌아왔다. 모든 것이 괜찮다. 8월 2일. 별일 없다. 날씨가 정말 좋다. 나는 하루 종일 센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보낸다. 8월 4일.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들은 밤마다 누군가 찬장 안의 유리잔을 깨뜨린다고 주장한다. 집사는 요리사를 탓하고 요리사는 세탁부를 탓하고 세탁부는 다시 다른 두 사람을 탓한다. 누가 잘못한 걸까?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8월 6일. 이번엔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내가 봤다. 아직도 손끝까지 싸늘하다. 뼛속 깊숙이까지 두려움이 파고든다. 봤다. 나는 오후 2시쯤 쨍쨍한 햇살 아래 장미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가을 장미가 막 피기 시작한 그 오솔길. 한 송이의 3개의 찬란한 꽃이 핀 장미 덤불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그때였다. 내 바로 곁에서 그 장미의 줄기가 스스로 구부러지는 걸 보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비트는 것처럼. 그러더니 툭 하고 끊어졌다. 그리고 그 꽃이 마치 손에 들려 입으로 가져가는 듯한 곡선을 그리며 공주로 올라갔다. 그 꽃은 투명한 공기 속에 홀로 떠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3발자국 거리에서 붉은 형체로 공중에 정지해 있었다. 나는 격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 꽃을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 꽃은 사라져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경고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환각을 믿는가? 하지만 정말 환각이었을까? 나는 돌아섰다. 줄기를 다시 찾아봤다. 그리고 바로 거기, 줄기 위에 남은 상처, 각 꺾인 흔적을 보았다. 다른 2송이 장미가 남아있는 그 가지 위에. 그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영혼은 혼란, 혼돈. 이제 나는 확신한다. 낮과 밤이 번갈아 드는 것만큼 확실히 내 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우유와 물을 먹고 사물을 만지고 붙잡고 옮긴다. 그렇다면 그는 물질적인 존재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는 물질적인 성질을 지닌 존재다. 그리고 나처럼 내 지붕 아래 살아가는 존재다. 8월 7일. 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그러나 그는 내 물을 전부 마셨다. 그런데도 내 잠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내가 미친 걸까? 방금 햇살 아래 강가를 산책하며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의심이 들었다. 예전까지는 막연한 의심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과인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총명했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며 언어도 유창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광기의 단단한 벽에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그들의 생각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마침내 광기의 바다 속으로 빠져든다. 그 바다는 높게 치솟는 물결과 안개, 폭풍으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바다다. 나는 생각한다. 나도 미친 걸까? 완전히 미친 걸까? 아니, 내 상태를 의식하고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내 안을 샅샅이 살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다만 환각을 겪고 있는 이성적인 사람일 뿐인가? 아마 내 뇌 안에서 어떤 알 수 없는 고장이 일어난 걸까? 현대의 생리학자들이 관찰하고 설명하려 애쓰는 그 미지의 질환이 내게도 나타난 걸까? 이 고장은 내 사고 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내 생각의 질서와 논리를 가르는 균열. 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꿈속에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환상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를 검증하고 통제하는 감각이 잠들어 있고 상상의 능력만 깨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 뇌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건반 하나가 마비된 걸까? 사람들은 사고로 고유명사나 동사, 숫자,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억의 뇌 속 위치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게 환각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는 게 그리 놀라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강가를 따라 걸었다. 햇살은 강물 위에 빛을 뿌리고 땅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했다. 내 눈에는 삶에 대한 사랑이 차올랐다. 제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기쁨이었고 풀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내 귀의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점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어떤 숨겨진 힘이 나를 무디게 만들고 멈추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되돌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집에 병든 이를 두고 나왔을 때 느끼는 그 급박한 예감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 느낌. 나는 돌아섰다.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집에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편지, 전보.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 사실이 더 나를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했다. 마치 또 다른 환각을 본 것처럼. 8월 8일. 어젯밤은 끔찍했다. 그 존재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느낀다. 그가 내 곁에 있다. 나를 엿보고 있다. 나를 뚫어보고 있다. 내 안으로 스며든다. 나를 지배한다. 그는 자신을 숨김으로써 더 무섭다. 만약 무언가 기이한 징후라도 보여주었다면 오히려 두려웠을 텐데. 그런데도 나는 잠들었다. 8월 9일.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두렵다. 8월 10일. 아무 일도 없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8월 11일. 아직도 아무 일도 없다. 이제 이 집에 더는 있을 수 없다. 이 공포와 생각이 내 영혼에 항상 머문다. 떠나야겠다. 8월 12일 밤 10시 하루 종일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일이었는데
밖으로 나가 마차를 타고 루앙으로 가는 것뿐인데 할 수 없었다. 왜 8월 13일? 특정 병에 걸리면 인체의 모든 에너지가 사라진다. 근육은 축 늘어지고 뼈마저 살처럼 무르고 살은 물처럼 흘러내린다. 나는 지금 그것을 내 정신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상하고 괴이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나는 모든 힘을 잃었다. 모든 용기를 잃었다. 모든 자제력을 잃었다.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할 수 없다. 그 누군가가 내 대신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복종한다. 8월 14일. 나는 끝났다. 누군가 내 영혼을 차지했다. 누군가 내 영혼을 지배한다. 누군가 내 모든 행동과 생각을 통제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노예. 내가 하는 모든 걸 공포의 찬채 지켜보는 관객일 뿐이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 안 된다. 그 존재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의자에 앉아 멍하니 떨며 앉아 있다. 일어나고 싶다. 일어섰다는 감각이라도 느끼고 싶다. 안 된다. 나는 의자에 붙어 있다. 의자는 바닥에 박혀켜 있다.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 그러다 갑자기 딸기를 따서 먹어야 한다. 는 강박이 나를 덮친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복종한다. 정원의 딸기를 따고 그것을 먹는다. 신이시여. 정말 신이 계신다면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이 고통에서, 이 형벌에서, 이 공포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8월 15일. 아마도 내 가엾은 사촌도 이렇게 지배당했던 걸까. 그녀가 내게 5,000프랑을 빌리러 왔을 때 그녀 역시 이 이상한 의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그것은 다른 영혼, 기생하고 지배하는 다른 영혼이 그녀 안으로 스며든 것처럼 보였다. 세상이 끝나려는 걸까? 하지만 나를 지배하는 그 존재는 무엇인가? 그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초자연의 종족으로부터 온 그 존재는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드러나는가? 내가 읽은 어떤 책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집을 나가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다. 8월 16일. 오늘 나는 잠시 도망칠 수 있었다. 마치 감옥의 문이 우연히 열려 죄수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꼈다. 마차를 준비해라! 명령하자 마차가 준비되었다. 나는 루앙으로 향했다. 루앙으로 가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 말에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는 도서관 앞에 마차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말했다. 고대와 현대의 미지의 존재들에 관한 헤르만 헤레르스타우스 박사의 대작을 빌려주세요. 그렇게 책을 빌리고 마차로 돌아가려는데 기차역으로 말하려 했는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집으로 이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비명이었다. 행인들이 돌아보았다. 나는 마차 안 쿠션 위에 두려움에 질려 쓰러졌다. 그가 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붙잡았다.
8월 17일. 무슨 밤이었는가? 무슨 밤이었는가? 그런데도 나는 마치 기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새벽 1시까지 나는 헤르만 헤레르스타우스의 책을 읽었다. 그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인류 주변을 맴돌거나 인류가 꿈꾸는 모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역사와 현현에 대해 썼다. 그는 그들의 기원과 거처, 능력을 설명했지만 내게 들러붙어 있는 그 존재와 닮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 이 세계의 자신의 후계자를 어렴풋이 느끼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의 본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그 두려움은 온갖 환상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냈다. 공포에서 태어난 모호하고 흐릿한 환영들을 새벽 1시까지 읽고 난 후 나는 머리와 생각을 식히려고 열린 창가에 앉았다. 밤 공기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달은 없었다. 검은 하늘 깊숙이 별들이 떨리며 반짝이고 있었다. 저 세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어떤 형태, 어떤 생명, 어떤 동물, 어떤 식물이 있을까? 저 먼 우주의 존재들은 우리보다 무엇을 더 알고 있을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언젠가 그들 중 하나가 저 공간의 광야를 건너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정복하지는 않을까? 옛날 이 노르만족이 바다를 건너 더 약한 민족을 정복했듯이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작은가. 우리는 단지 진을 알갱이에 물 한 방울 섞어 돌아가는 작은 세계 위의 존재일 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시원한 밤바람 속에 깜빡 잠들었다. 약 40분쯤 뒤 어떤 혼란스럽고 기이한 감각에 의해 나는 눈을 떴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나는 보았다. 내 책상 위에 펼쳐둔 책의 한 장이 스스로 넘어가는 걸. 창문으로 한 점의 바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는 놀라 기다렸다. 4분쯤 지났을까? 또 한 장의 책장이 스르륵 올라가더니 다시 전장 위로 덮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그것을 넘긴 것처럼 내 안락의자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거기 앉아 있었다. 내 자리에서 내 책을 읽고 있었다. 순간 나는 길들여진 맹수를 덮치려는 야수처럼 방 안을 뛰쳐나갔다. 그를 붙잡아 그의 목을 조르고 죽이기 위해.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기 직전 안락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게서 도망치는 듯. 책상이 흔들리고 램프가 떨어지며 꺼지고 창문이 쾅 하고 닫혔다. 마치 놀란 도둑이 밤속으로 달아나며 덧문을 움켜쥔 것처럼 그는 달아났다. 그는 나를 두려워했다. 그는 나를 두려워했다. 그렇다면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언젠가는 내 손으로 그를 붙잡아 그를 땅바닥에 짓눌러 짓밟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개가 주인의 목을 물어 죽이듯이. 8월 18일. 나는 하루 종일 생각했다. 그래, 그의 명령을 따르자. 그의 충동을 따르자. 그의 바람을 이루어주자. 겸손히 복종하며 비굴하게. 그가 더 강하다.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8월 19일 나는 안다. 안다. 모든 걸 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알았다. 방금 신문을 읽었고 과학 저널을 훑어봤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상한 소식이 도착했다. 한 가지 광기, 전염성 광기 같은 것이 지금 상파울루주를 휩쓸고 있다. 중세의 유럽을 뒤흔들었던 집단 광진과 같은 현상. 사람들은 집을 떠나고 마을을 버리고 농지를 버린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쫓기고 있다.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들에게 가축처럼 길들여지고 있다. 그들은 말했다. 그 존재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생명을 빨아먹고 우유와 물을 마신다. 돈 페드로 엔리케스 교수와 몇몇 학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과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현지로 떠났다. 그들은 황제에게 이 광기의 원인을 찾고 백성을 되돌릴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나는 기억해냈다. 5월 8일 내 창가를 지나던 그 멋진 브라질 삼부선. 나는 그 배를 보고 참 아름답구나 생각했다. 그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 저기서 왔다. 그의 종족이 태어난 저곳에서. 그리고 그는 나를 보았다. 내 하얀 집을 보았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 이 땅으로 올라왔다. 아, 신이시여. 이제 나는 안다. 나는 알아냈다. 인류의 시대는 끝났다. 그가 왔다. 그는 원시 부족들이 공포 속에 두려워하던 그 존재. 근심 가득한 사제들이 엑소시즘으로 쫓아내려 했던 그 존재. 마술사들이 어두운 밤에 불러내려 했지만 결코 나타나지 않던 그 존재. 그는 요정, 정령, 진이, 요괴, 악마 등 모든 기묘한 환상의 형태로 예언자들이 상상했던 그 존재. 그의 힘의 본질을 정확히 발견해냈다. 그가 직접 발휘하기도 전에 그 힘을 장난처럼 가지고 놀았다. 최면술, 자기술, 암시이라 불리며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의지의 무기를. 그들은 그 힘을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삼아 놀이했다. 우리는 저주받았다. 인류는 저주받았다. 그가 왔다.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가 내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들을 수 없다. 그가 다시 이름을 외친다. 나는 들으려 한다. 그런데 안 들린다. 호를라. 나는 들었다. 호를라라고. 그가 왔다. 호를라가 왔다.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듯, 늑대가 어린 양을 삼키듯, 사자가 물소를 찢어발기듯, 인간이 사자를 화살로, 칼로, 화약으로 죽였듯, 호를라는 인간을 말과 소처럼 길들이려 한다. 그의 의지의 힘만으로 우리는 끝났다. 그러나 동물도 가끔 자신을 길들인 주인을 물어 죽이지 않는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그를 알아야 한다. 그를 만져야 한다. 그를 보아야 한다. 학자들은 말했다. 동물의 눈은 우리 눈과 다르게 세상을 본다. 나의 눈도 이 압도하는 존재를 구별해내지 못한다. 그 순간 나는 몽생미셸 수도원의 수도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의 10만 분의 1조차 보지 못한다. 여기 바람을 보라. 자연의 가장 강한 힘, 사람을 쓰러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뽑고 바다를 거대한 물산으로 만들고 절벽을 무너뜨리며 거대한 배를 암초로 밀어넣는 바람. 그 바람은 죽이고 휘파람 불고 신음하고 포효한다. 하지만
그 바람을 본 적 있는가? 그럼에도 바람은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내 눈은 너무 약하고 너무 불완전해서 투명한 유리조차 똑바로 구별할 수 없고 양면 거울 앞에서는 그것조차 볼 수 없다. 그는 나를 쓰러뜨렸다. 마치 방 안으로 날아든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목이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 눈은 수천 가지 것들에 속고 미혹된다. 새로운 몸 빛이 통과하는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왜 안 되겠는가? 그는 반드시 왔어야 했다. 왜 우리가 이 세계의 마지막 존재여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그를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구별할 수 없다면 그건 그의 본성이 더 완전하고 몸이 더 정교하고 더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서투르게 만들어졌는가? 항상 피곤하고 항상 고장나 있는 너무 복잡한 기계장치처럼 우리의 몸은 식물처럼 동물처럼 살아간다. 겨우겨우 공기, 풀, 고기 같은 것으로 연명한다. 병에 걸리고 변형되고 썩어가고 숨이 가쁘고 불안정하고 서투르고 기묘하고 순진하고 엉성하게 만들어진 몸. 그것은 단지 지능적이고 위대한 존재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밑그림일 뿐이다. 굴과 인간 사이에 단 몇 종의 존재만 있는 이 세상. 그렇다면 왜 또 하나의 존재가 생겨나지 못하겠는가? 모든 종들이 질서 있게 등장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왜 이제 새로운 존재가 하나 더 생기면 안 되는가? 왜 아니겠는가? 왜 꽃이 더 거대하고 더 찬란하게 피어한 지역 전체를 향기롭게 덮지 못하겠는가? 왜 불, 공기, 흙, 물이 네 가지 원소 말고는 다른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가? 왜 4개뿐인가? 왜 40개, 400개, 4000개는 안 되는가? 모든 게 너무 초라하다. 너무 인색하다. 너무 빈약하다. 짠돌이처럼 주어졌다. 건조하게 발명되었다. 거칠게 만들어졌다. 코끼리와 하마를 봐라. 저게 우아함인가? 낙타를 봐라. 저게 아름다움인가? 그럼 나비는? 당신은 말하겠지. 그래, 날아다니는 꽃. 하지만 나는 수백 개의 우주만큼 거대한 나비를 꿈꾼다. 그 날개는 형태, 아름다움, 색채, 움직임을 감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나비. 하지만 나는 본다. 그 나비는 별에서 별로 날아다닌다. 그 나비의 조화롭고 가벼운 숨결이 별들을 식히고 위로한다. 그 위의 존재들은 그것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황홀하게 넋을 잃는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가? 그다. 호를라다. 그가 나를 사로잡았다. 내게 이런 광기의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는 내 영혼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그를 죽이리라. 8월 19일. 나는 그를 죽이리라. 나는 그를 보았다. 어젯밤 나는 책상에 앉아 마치 집중해 글을 쓰는 척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내 주변을 배회하리라는 걸. 아주 가까이.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때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있으리라. 절망한 자의 힘으로 내 손, 무릎, 가슴, 이마, 이빨로 그를 목졸라 죽이고 짓밟고 물어뜯고 찢어 밝힐 수 있으리라. 나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며 그를 기다렸다. 램프 2개를 켰다. 벽난로 위 촛불 8개도 밝혔다. 이 모든 밝음으로 그를 드러나게 하려 했다. 내 앞에는 내 기둥에 오래된 오크 침대. 내 오른쪽은 벽난로, 왼쪽은 문. 그 문은 일부러 열어뒀다가 그가 뒤따라 들어오게 하려고 조심히 닫아뒀다. 내 뒤에는 거대한 거울 달린 옷장이 있었다. 매일 면도할 때, 옷 입을 때 그 앞에 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비춰보던 그 거울. 나는 글 쓰는 척 연기했다. 그 역시 나를 엿보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나는 느꼈다. 그가 내 어깨 너머로 글을 읽고 있다는 걸. 그 애가 거기 있었다. 내 귀를 스치며 나는 팔을 뻗으며 번개처럼 몸을 돌렸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모든 것이 대낮처럼 밝았다. 그러나 거울 속에 내가 없었다. 거울은 비어 있었다. 투명하고 깊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거울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내 눈으로 그 크고 맑은 거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로 눈을 크게 뜨고 응시했다. 그러나 나는 거울 앞으로 다가갈 용기조차 없었다.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내게서 도망칠 것이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내 반역을 삼켜버렸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내 모습이 나타났다. 거울 속 수면 너머의 그림자처럼 그 물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출렁였다. 점점 내 형체가 더 또렷해졌다. 마치 일식이 끝나가는 순간처럼 나를 가리던 것이 형태없는 투명한 장막이었지만 조금씩 맑아졌다. 마침내 나는 매일 거울에서 보던 나를 그대로 마주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 공포는 내 안에 남아 지금까지도 나를 떨게 한다. 8월 20일,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를 만질 수도 없는데. 독약! 그러나 그는 내가 물에 섞는 걸 볼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독약이 그 감지할 수 없는 몸에 효과가 있긴 할까?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8월 21일, 나는 루앙에서 자물쇠장이를 불렀다. 그리고 내 침실에 철제 덧문과 철문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파리의 저택들이 도둑을 막기 위해 달아놓는 그런 문과 덧문. 그는 내가 겁쟁이라 생각했겠지. 괜찮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9월 10일, 루앙, 호텔 콘티넨탈 끝났다. 끝났다. 하지만 그는 죽었을까? 내 영혼은 어제 내가 본 일로 소용돌이친다. 자물쇠장이가 철문과 덧문을 설치하고 한 후 나는 자정까지 모든 창과 문을 열어뒀다. 날이 서늘해지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그가 왔음을 느꼈다. 그리고 광기 어린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오랫동안 방을 서성거렸다. 그가 눈치채지 않게. 그 다음 나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히 그렇게 철덧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앞으로 걸어가 철문을 2번 돌려 잠갔다. 그 후 창문으로 돌아가 자물쇠로 잠갔다. 열쇠를 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그가 내 곁에서 안절부절 못함을 느꼈다. 이제는 그의 차례였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창문을 열어달라 명령했다. 나는 거의 복종할 뻔했다. 하지만 복종하지 않았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살짝 열었다. 내 키가 커서 머리가 문틀에 닿았다. 나는 확신했다. 그가 도망치지 못했다는 걸. 나는 그를 가뒀다. 완전히 혼자. 마침내 내가 그를 붙잡았다. 나는 아래층으로 뛰쳐나갔다. 거실에 램프 2개를 들었다. 그 안에 있던 기름을 카펫, 가구, 모든 곳에 부었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나는 달려나왔다. 대문을 2번 잠그고 그리고 정원 뒤쪽의 월계 숲으로 달려가 숨어들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가. 모든 게 어둡고 조용하고 정지해 있었다. 한 줄기 바람도 별빛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 위로 무겁게 들이운 구름의 산들만이 있었다. 나는 내 집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불이 꺼졌나? 아니면 그가 그 불을 꺼버린 건가? 그 존재가 그때였다. 1층의 창 하나가 불길의 압력에 무너졌다. 그리고 거대한 빨강과 노랑의 불꽃이 하얀 벽을 타고 부드럽게 솟아올랐다. 불꽃은 벽을 쓰다듬듯 천장 끝까지 올라갔다. 나무들 사이로 붉은 빛이 번져갔다. 잎이 있는 가지들 위로 두려움의 전율이 스며들었다. 새들이 잠에서 깨었다.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다. 마치 새벽이 다가오는 듯했다. 곧 다른 창문 2개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보았다. 내 집의 1층은 이미 무시무시한 지옥불, 공포의 화염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그때 비명이 울렸다. 날카롭고 귀를 찢고 심장을 관통하는 비명. 여자의 비명. 그리고 다락방의 창문 2개가 열렸다. 하인들을 잊고 있었다. 그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 흔드는 팔. 나는
절망에 휩싸여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불이야! 불이야! 이미 달려오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이제 공포와 장엄함이 뒤엉킨 거대한 장작더미였다. 괴물 같은 장작더미. 그 불길이 주변 땅을 모두 비추었다. 그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도 타고 있었다. 내 죄수. 새로운 존재. 새로운 주인. 호룰라. 그때 집의 지붕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벽 사이로 화산 같은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모든 창문은 불구덩이로 열렸고 그 안으로 나는 보았다. 그 불의 심연을 나는 생각했다. 그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죽고 있다. 죽었는가? 아니, 그는 죽었을까? 그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었다. 빛조차 통과하는 그 몸, 우리의 방법으로 죽일 수 없는 그 몸,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그 존재는 인간처럼 질병, 상처, 노화, 조기 죽음 따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모든 공포는 죽음에 있다. 그러나 호룰라, 우리의 종족,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뒤에 오는 그 존재, 그는 자신의 수명이 다할 때, 자신의 시간이 다할 때, 자신의 그 순간이 다할 때만 죽는 존재. 아니, 그는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 1887년 5월